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치들의 왕좌에 앉아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 예를 들어 행복, 우정, 심지어 사랑마저도 돈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한다. 물론 입으로는 말할 수 있다. 돈으로 사랑을 사거나 팔지는 않겠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결혼정보 회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심지어 맞선이나 소개팅 제안이 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되묻는다. 그 사람 직업은 뭐야?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어? 모두 그 사람의 소득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사랑보다는 돈이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만일 스스로 돈을 얻지 못한다면 타인을 통해 얻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매력없어 보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니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다양한 감정들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정의 왕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랑마저도 이런 처지인데 나머지 감정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의 메신저에 지나지 않는 것만큼 씁쓸한 일이 또 있을까? 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삶을 함께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실직하거나 혹은 사업이 망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어느새 식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자신을, 상대방을, 그리고 사랑을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자신의 삶마저도 하나의 허구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스스로 속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삶에서도 아픈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랑이 돈으로 매매될 수 있을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들의 오만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성들이 자기에게 꿰어드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긴 돈을 위해 사랑을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오만을 그렇게 탓하지는 말자. 파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한 인간에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한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섬세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도 있고 부드럽게 안아줄 수도 있다. 그리고 여행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모조리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폭력성이다. 그런데 별로 돈이 안 되는 가치들이 정말로 소중할 수도 있다. 영화나 음악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를 누가 돈으로 사려고 하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삶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법이다. 19세기 파리는 단순히 한 국가의 수도이기보다는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파리는 인류 최초로 인간에게 가장 지고한 기쁨을 선사하는 사랑이 매매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기도 했다. 바로 이 열신연스러운 파리의 거리에서 인간의 비극을 목도했던 소설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밀 졸라였다.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에서 졸라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150년 전의 작가는 이미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심각하게 추적했던 것이다. 20살 어린 시골 아가씨 드니즈가 파리의 소비의 상징으로 처음 등장한 으리으리한 백화점에 취업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백화점의 젊은 사장 무레는 자신의 재력과 권세 앞에서 파리의 여자들, 특히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자기에게 기꺼이 몸을 내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에게 드니즈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드니즈에 대한 호감은 그저 하찮은 신참에 대한 동정심에서 비롯되었지만 무레는 점차 그녀가 발산하는
예상치 못한 매력에 끌리게 된다. 그러자 물에는 늘 그랬듯이 돈과 권력으로 드니즈를 유혹하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더 큰 돈과 더 큰 직위로 유혹할수록 드니즈는 무례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기만 했다. 이쯤 되면 모든 걸 다 갖춘 무례가 무기력을 느낄 만도 하다. 무례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면 사랑이라 한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신해 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스스로 절망하며 절규한다. 대체 무슨 이유로 드니즈는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거부한단 말인가? 무례는 드니즈에게 수없이 애원하면서 돈을, 그것도 많은 돈을 주겠노라며 금액을 점점 더 높여서 제안한다. 또한 드니즈가 야심이 크다고 판단해서 매장에 결혼이 생기는 대로 즉시 수석 구매상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니즈는 여전히 그를 거부하고 또 거부했다.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듯 그를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그는 점점 더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천하의 무례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조그만 여자는 언젠가는 그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었다. 무례는 언젠가 여자의 도덕성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존재했다. 다른 것들은 그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다. 드니즈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 그것만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런 광경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요동치면서 몸이 떨려왔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했다. 드니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여자였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무례는 자신의 힘과 매력이 오직 돈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전혀 먹히지 않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인가. 그렇지만 조르주 바타유의 말처럼 금지된 것은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드니즈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그녀와 사랑의 키스를 나눌 수 있을까? 불행히도 무례에게 돈으로 무언가를 얻지 못하는 경험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돈이 통용되지 않을 때 그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지 쉽게 납득이 된다. 다른 방법은 생각해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여기서 무례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드니즈라는 한 여성에 대한 겸손의 감정이다. 겸손이란 인간이 자기의 무능과 약함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슬픔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말대로 무례의 겸손은 자신이 자랑하던 돈의 무기력함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겸손은 동시에 한 여자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자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사랑 아니겠는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가 바로 사랑의 표이기 때문이다. 결국 드니즈는 무례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무례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항상 자기의 무력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나의 구애를 받아줄지 거부할지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례의 겸손, 즉 자신이 자랑하는 돈이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자각이야말로 그가 드디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돈으로 사랑을 사고 파는 우울한 파리에서 작가가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제2의, 제3의 무례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줄 여신과도 같은 여자 말이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인정할 때 누구나 겸손해진다. 그렇다고 겸손해서 무엇인가 비극적인 느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겸손의 감정을 느껴보았던 사람은 누구나 안다.
겸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던 해묵은 편견, 허영, 그리고 자만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색안경을 벗고 자신이나 세계, 그리고 타인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을 직시할 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과거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따라서 겸손해진 사람은 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능력과 약함을 느꼈을 뿐이다. 이것은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성장한 것이다. 청년기 때를 돌아보라.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유치한 자만심에 우리는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를. 그래서 겸손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나친 겸손은 우리에게 청년기의 자만심보다 더 심한 해악을 줄 수도 있다. 지나친 겸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지만 이런 절망은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추가 한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자만심도 절망으로 바닥을 쳐야 한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추는 천천히 가운데서 멈춘다. 마찬가지로 자만심에서 절망으로 왔다 갔다 해야만 우리는 균형 잡힌 겸손에 이룰 수 있는 법이다. 그럴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자신의 무능력과 약함도 알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과 강함도 알게 될 테니까 말이다.